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지금부터 바로 행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집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릴게요.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테이블 위에는 질문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사회자께서 취합해서 대신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사 시작 전에 먼저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관옥 인천일보 미디어 국장입니다. 정영관 동아일보 논설주관입니다.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논설실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의 회장을 맡고 계신 추승호 연합뉴스TV 상무겸 보도본부장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건너뛰고요. 조정 SBS 보도본부장입니다. 이종락 서울신문 편집인입니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실장입니다. 남궁욱 JTBC 보도국장입니다. 네, 그럼 먼저 추승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 추승호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겸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편집인협회로서는 매우 뜻깊습니다. 저희 편집인협회가 새로 이제 본격 토론 브랜드로 론칭한 편집인 토론의 1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편집인 토론은 편집인협회 회원인 신문과 방송, 통신의 편집, 보도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격 토론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집인이기 때문에 품위와 절제를 지키면서 그러나 짚을 것은 날카롭게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토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집인들이 만드는 토론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1회 편집인 토론에 모신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출이 된 집권 여당의 대표시죠. 김기현 대표 앞에는 이 당정 간의 어떤 자율성과 상호 의존성을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또 여소야대 국면을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바꿔서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또 중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편집인 토론을 통해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국민들 이 집권 여당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소통의 창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인 패널 분들의 아주 예리하고 분석력 있는 질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SBS 보도본부장 조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가 1년이 지났고요. 우리 사회에 해결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각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들과 함께 여당 대표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김기현 대표의 기조 발언을 듣고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혁상 양해 주시면 앉아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추승호 회장님과 여러 임원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 김견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로 취임한 후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언제 100일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당 내부의 문제도 또 야당과의 문제도 정부 출범 초기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던 당정대 관계의 문제도 시급한 과제여서 그 일에 계속 천착하느라 바깥 여러 가지 언론과의 접촉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00여일 지나면서 당내 안정화도 이루었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대 관계도 정립되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생 현장을 돌면서 민심을 듣고 또 우리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통합 행보를 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데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신문방송 편집인협회와 함께 되어 의미도 크다고 생각하고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사회 현안의 해결과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당의 의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늘 정치권, 우리 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참으로 아픈 과거입니다만 그 탄핵의 경랑 속에서 결국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또한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구가했던 민주당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를 선택해 주신 것 역시 무너졌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변화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의식 수준에는 많이 미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때로는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치권 전체의 비호감 지수를 최대한 낮추고 호감 지수로 다시 선순환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달라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저께 당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보수 세력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 당이 그와 같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를 만나는 디딤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각오의 피력이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때로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는 나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당을 달리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민주당으로 될 수 있기를 기다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정치개혁 과제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의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의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와 같은 것은 이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하신 만큼
그에 맞추어서 실천적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으로 특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폐단입니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정수의 감축 문제 또한 국민들의 대다수가 열망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고 더 열심히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정 활동을 한다면 우리 국회가 보다 경쟁력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출마한 지 이제 400일이 넘었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무던히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권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저희들은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정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잘못된 점을 전환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던 정책을 바로잡는 데는 어쩌면 10배, 10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한번 들어서고 나면 빠져나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것인데 다만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 뜻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 정상화와 비정상의 완벽한 정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끝까지 그 길을 고독하다 하더라도 가야 할 것이고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이면 그 길을 결연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고 부정부패에 대해 가차없이 엄단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정한 보도와 편집을 통해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우리 방송계, 언론계, 신문계, 이렇게 언론계에 종사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론 직필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방향키를 설정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이 정도로 줄이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패널 토론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열정적이다, 격정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평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여러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치개혁 방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원수 감축이나 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 얘기는 아니었고요. 과거를 보면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빈말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께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총의를 모아갈 것인지 그런 그 대표로서의 각오와 큰 틀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 과제로 제가 제시했던 것 중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여러 지도부와도 충분하게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의견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원 정수 그리고 그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당연히 저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 안 하고 돈 받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불체포 특권의 포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안하겠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난 탓인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민주당 내부의 전략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는 하셨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문제는 실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원래 원고에도 없던 것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견들을 나름 추측하는 걸 말씀들을 들어보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초창기에 발족을 하면서 그 당시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사람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니까 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오늘 상당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7명 중에서 5명 혹은 6명이 친명계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하는 지적이 벌써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을 예견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의 명단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먼저 불체포 특권 포기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비명계의 여러 가지 반발들을 어쩌면 사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매우 전략적인 정략적인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의원들 전원의 서약을 받아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모든 의원들, 우리 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토론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정치 분야의 질의는 김광덕 서울경제부사장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광덕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코인 의혹, 그리고 돈봉투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등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는 그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가 여당, 대통령실, 정부 중에 주로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게 전화 면접을 하는 경우하고 ARS하고 하는 경우는 차이가 꽤 많아서 그 편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떤 때는 저희들이 앞서기도 하고 어쩌면 저희들이 뒤떨어지기도 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통계라고 봅니다. 그 통계 수치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아직도 우리 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그 확신이 아직도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인식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해야 될 숙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김광덕 부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민주당 내부에서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들 내부의 갈등들이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거진 직후에 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어떤 때는 올라가더라. 그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가 떨어져도 떨어져야 될 텐데 어떤 때는 2, 3%포인트가 올라가더라. 근데 그게 우리 상식에 부합할까? 우리 당이 안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우리 당은 뭐 떨어졌던 그 상태는 좋은데 어떻게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사안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 민심에서 녹여질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2, 3%포인트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여간 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표본 수집이나 여론조사의 문항, 배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분석에 소요될 그런 정력을 다 국민들 민심 얻는 데 쏟아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뭐 그리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다고 하는 인식 자체에 기반하여서 우리 당 지지율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지지율이 저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반등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딱 쪼개져 있다. 굉장히 이게 팬덤 현상들이 고착화되면서 이 국론이 양분된 것이 국민의 이제 양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당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 과연 제대로 조화를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더 이상 이와 같은 팬덤에 이끌려가는 것은 안 된다. 뭐 흔히 개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과 좀 관계를 전해 주시길 바란다. 제 대표 연설에도 그런 취지를 어저께 담았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당에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에게 마치 우리 당이 종속되어 있거나 그의 무슨 뭐 지시에 따른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저희 당과 저는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 보더라도 우리 당이 보다 중도로 외연으로 확장해 나가서 이 진영을 깰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중도로 외연 확장, 지역의 호남을 포함한 우리 그 약세 지역,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취약 지역의 진출한 우리 그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지금 사실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고요. 최고위원회도 지금 전남북 광주에서 지금 4번째인가 제가 열었습니다. 계속 현장도 방문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문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진영을 깨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과 부분입니다. 결국은 여당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바꿔놨는데 뭐 했는 것이 뭐였느냐라는 비판들 많이 받습니다. 이 비판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좀 저희들 참 답답한데 이게 입법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 해도 잘 안 되고 거꾸로 입법들이 막 그냥 역행하는 입법들을 민주당이 막 일방 통과시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많아서 어저께도 제가 국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는데 어떻든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더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율 회복 방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욱 국장 해주죠. 예, 안녕하십니까. JTBC 남궁욱입니다. 예, 지금 모두 발언에서 국민 통합에 집중하는 노력을 해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오셨고요. 야당 탓만 해온 게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입법 과제들이 전부 다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다시 또 민주당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어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시거나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만약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뭐 야당 대표의 만남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표와 여당의 대표와 사이에 있는 그 회담, 현안 해결을 위한 회담조차도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그동안 공개 TV 토론 형태로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여야 대표 사이에서의 회담도 야당이 저렇게 거부하는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난다. 그러면 여당, 야당, 국회가 왜 존재하느냐? 대통령하고 야당만 존재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제가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도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 후에 실무자를 통해서 뭐 좀 만나자 그랬는데도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마침 행사장에서 만나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얼굴 한번 봅시다. 뭐 밥이나 먹으면서 아니면 소주라도 한잔 하듯이 이렇게 했더니 술밥은 친구하고나 먹으라. 그러더니 TV 갖다 놓고 그 앞에 다 공개된 자리에서 회담을 하자 그럽니다. 세상에 여야 사이의 현안을 가지고서 서로 속내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어디냐? 우리는 어디까지 양보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각자 자기 주장만 펼치는 형태의 회담을 하지만 그게 회담이 되겠습니까? 그게 서로 양당 사이의 대립만 더 격화되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할 뿐인데요. 그런 형태로 지금 야당 대표가 자세를 견지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촉구합니다. 당장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만나서 그거 어떻게 할지 의논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에 저는 반대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과제를 얘기하니 좋습니다. 야당 얘기는 들어봅시다.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만나서 추경을 얘기하자.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여야 대표의 회담이 먼저 우선이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생산적인 당정대 관계를 오늘 기조연설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현재 국민의힘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입니다. 대표님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일각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을 두고 여의도 출장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당정 협의를 매우 자주 하고 지난번엔 대통령과 당대표를 매월 2차례씩 회동하는 것을 공식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분쟁이라기보다는 의견 다툼을 벌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참 조금 전에 우리 남궁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공개 회담만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뭐 TV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니까 언제든지 좋습니다.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다만 TV 토론과는 별개로 현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수기를 할 수 있는 비공개 회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양자를 병행해서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 권태호 실장님 주신 말씀 답변 잠시 드리면, 여의도 출장소,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대통령 여의도 출장소란 얘기는 수십 년 정치 역사를 계속해서 관통해 왔던 용어이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늘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그걸 적용할 것처럼 그런 전혀 과거와 다른 모습이라는 데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어떻든 국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과는 또 별다른 지위와 역할과 책임이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잘 수렴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그걸 민심을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에서 녹여내는 것, 그것은 또 여당이 해야 될 어떤 숙명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국민들에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그러셨는데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늘 그런 욕을 먹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통령과 회담, 1대1 회담 자주 하겠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자주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면 10번 이상은 만난 것 같습니다. 1대1 형태로. 그런데 그 만남을 언제 만난다, 뭐라고 만났다, 만난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일일이 브리핑해 드리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대통령과 사이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속내를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이 사람 또 나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내 속내를 다 얘기할 거라고 생각되면
있는 대로 다 허심탄회한 얘기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뭐 카메라 앞에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실제로 서로 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사이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나는 것 이외에도 수시로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뭐 밤늦게도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정대 사이에 정책의 그 어떤 뭐 부조화 혹은 불일치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난 적은 없다라는 것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노동시간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갑자기 69시간 근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가 된 직후여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잘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제가 당 대표가 되기 며칠 전에 벌써 이 충분하게 정부 사이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책 발표를 이미 외부적으로 발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조율이 사실은 제가 대표가 된 이전에 이미 다 어떻게 된 진행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되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탄력적 근무제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의 일이었고 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각종 현안에 관해서 정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우리 당과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정책이 삐그덕거렸다, 엇박자 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공개적으로도 그 대수비 회의에서도 발언을 하셨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물론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 민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과 사이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을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심에 대한 것들을 만나서 잘 전달하고 있고 또 대통령 생각도 들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때는 1시간씩 어떤 때는 2시간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합니다. 10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원보이스로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기요금 같은 게 아까 좀 전에 금태 실장님께서 주셨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고위당정 회의를 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 고위당정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주무장관이 보고를 하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책상을 치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장관이.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한전의 적자도 누적돼 있고 이러다가 한전의 그 신용 위기가 오면 자칫하면 전체 금융시장에 우리나라 증권 금융시장에 위기가 온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정 실무적 의견을 가지고서 전기요금을 10% 올리겠다, 12% 올리겠다 하는 순간 이것은 실제 결과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책상을 치면서 안 된다고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명확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 현안이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공산품의 인상을 가져오고 결국 그러지 않아도 인플레가 높아서 어려운 마당에 또 다른 인플레를 가져온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한 2달 정도의 당정 조율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 그때까지 안 된다고 제가 그랬고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조율을 거친 다음에 나름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그 인상률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버텨서 2자리 숫자를 안 올린다라는 방향을 정해서 일부 인상을 발표하면서
한전이 버틸 수 있는, 체력상 버틸 수 있는 수까지 만들었고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다행스럽게도 그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나름 아직은 예측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감이나 그에 대한 불안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지금 물가는 안정 추세로, 하향 안정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행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인천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가면 현장이 어떤 험악한 상황이 될지 잘 알았지만 현장에 가 그분들 말씀 듣고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아주 혼도 났습니다. 어떻든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전세 사기 대책,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드리고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이 더 이상 번져나가면서 국민들이 전세 폭등 문제가 혹은 전세 불안 문제가 야기되지도 않도록 하는 결과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전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정책을 처음 입안할 때부터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인데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윤관옥 국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 원래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책 어젠다 제시는 물론 야권과의 대화 채널 가동 등 여러 측면에서 주도권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에 가려져서 존재감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니까 이 대표님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이 선거 연설하는 것처럼 강한 톤으로 강력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셨는데요.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표 연설에서 하이톤으로 외쳤던 그런 모습들은 이 대표님께서 의도된 어떤 계획이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표 연설을 하시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셨던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 격정적인 모습을 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냥 그저께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고서 제가 준비했던 연설물이 한 30-40%를 다시 그날 오후에 고쳤습니다. 아니 출범한 지 1년 간 넘은 정권, 그것도 국회에서 입법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있습니까? 정부 입법 거의 90% 이상 전부 다 가로막고 정부가 하겠다는 건 전부 다 가로막고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통과시키지 않던 그런 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또 지금 방송법, 자기들이 노랑봉투법 막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정권 갖고 있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 좋은 법. 그래 놓고서 이 오포 정권이라느니 압구정 정권이라니 이렇게 얘기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0-40% 고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돈낱말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 그날 오후에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 사돈낱말이다. 사법 리스크에 돈봉투 비리에 남탓 전문에 말만 하는 국회 특검 보기 이런 모습이면서 뭘 그렇게 잘했다 그러시느냐. 당신들 5년 동안 잘한 게 뭐가 있냐라는 지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본심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내년 3월이면 총선인데요. 지금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불안과 불만 이런 여론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직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선점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될 텐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이랄까요? 또는 당원 당구 개정, 새로운 인물 발굴 등등 집중적으로 당 대표로서 힘을 쏟아서 내년 총선 판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라고
당내 전략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천만 되면 당규의 개정이 첫 번째 화두로 떠오릅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천하무적이고 뭐 무결한 제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하면 그 규정과 상관없이 결과는 우수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헌 당규 여러 차례 고쳤고 이래도 고쳐보고 저래도 고쳐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만들어진 당헌 당규가 나름 많은 고민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를 한다. 그 상식 공천제에 있어 경선 방식은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거 50%, 여론조사 50%. 그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책임당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그걸 뽑아낸다. 그래서 책임당원 50%, 책임당원에서 모자라면 일반 당원에서 나머지를 채우겠다. 그래서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우선 추천 지역, 그러니까 그 당이 이 책임당원이 아주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약 지역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우선적으로 뭔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놓았고요. 또 그리고 배심원단 제도도 또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칙과 그에 따른 그 어떤 좀 더 변형된 모습의 그런 그 뭐 나름의 리모델링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뜯어고치는 것이 결코 우선이 아니다. 상향식 공천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그에 대해서 당헌 당규가 정해준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맞추어서 그에 맞추어서 진행을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당헌 당규 개정은 지금 특별히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총선은 결과적으로 저희 여당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과고 또 하나는 인물이다. 여당 맡겨놨는데 성과를 좀 제대로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인데 성과를 내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법인세율을 당장 낮추자 그래도 법인세율도 결국은 지금 선진국 수준을 못 낮추고 어정쩡하게 지금 봉합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정권 시절에 22% 법인세, 지방세를 빼고입니다. 지방세 10%를 빼고 22% 최고 구간이었는데 지금 그걸 민주당 정권 시절에 25%, 3%는 올렸단 말이죠. 결국 그걸 우리가 다시 22%로 내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내리고 24%로밖에 못 내린 상태인데 이런 것들 하나 고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요. 우리 KICT법이라고 그러죠. 그 K칩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도체법. 그것도 사실은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 사례, 일본 사례, 미국 사례 보면 엄청나게 팍팍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유럽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하는데 이렇게 인색하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좀 더 많은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어떻든 그런 형태로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참 힘든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희망을 드리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물 문제인데 좋은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총선 승리의 가장 또 지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량이 있는 범위가 바로 인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인물들이 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통해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관리자로서 공천 전체 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도록 하겠다.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저에게 좀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 당 의원 숫자가 민주당 의원 숫자에 비해 지금은 적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빈 공간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채울 수 있는 공간 여력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면 그러면 좋은 인물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탄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관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제 그런 어떤 상향식 공천의 원칙 그리고 일부 우선 추천 예외 적용 이런 제도적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새로운 인물들 영입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과연 잘 골라서 투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과거에도 보면 이제 청와대와 당의 생각이 좀 다르고 청와대가 또 원하는 인물들이 있고 뭐 이래서 이제 갈등이 빚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내년 총선에서는 과연 그럼 용산의 뜻이 당에 전달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맥락에서 뭐 검사 공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영학 실장님께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당원들과 우리 그 또 현직 또 그리고 뭐 지금 원외위원장들을 다 그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 주셨는데요. 미리 질문 나오기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그런 그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용산의 뜻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 공천하겠다, 뭐 검사 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수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뜻,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 욕심을 누가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뜻도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당연히 있고요. 필요할 때 서로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 의견 주고받는 걸 어떻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거기에 어떤 사심이 개입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총선에 이길 수 있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의 나름의 그런 큰 틀에서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 인물이 등장되는 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예전에 그 15대 총선, 국회 총선 때였나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비서였을 때 총선 공천에 선거하면서 그게 총선을 승리했던 그런 사례가 아직도 오랫동안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인물 등용시키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 제가 당대표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지켜야 될 것도 또한 지켜나가면서 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날짜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 총선이 한 290 한 3, 4일 정도 그렇게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D-300 정도 앞두고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은 수도권에서 대개 이제 서울, 인천, 경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 6% 정도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높고 또 이제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을 물어봤더니 한 10% 정도는 정권 견제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의 추세는 있어 보여서 대체 이제 수도권이 결국은 가장 의석도 한 121석으로 가장 많고 여기서 승부를 겨뤄야 될 텐데 수도권 민심이 왜 그렇게 조금 유보적인 건지 보면 이제 중도층 부분이라든지 2030 부분이 어쨌든 지난번에 대선 때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분들이 약간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탈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끌어낼 것인지, 수도권 승리 방책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여론조사 보도한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직도 너무너무 무겁고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불과 1년 전이죠. 제가 1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우리가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겼고 그리고 인천시장 선거도 이겼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를 지기는 했지만 1,700표면 아주 적은 표 차이를 근소하게 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우리 하게 달렸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당 정당의 지지율을 수도권의 지지율을 포함해서 정당의 지지율 자체가 아직도 조금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이 수도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수도권에서의 선거 전략 뭐니 그래도 저는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 민심들은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매우 높고 좋은 사람, 정말 괜찮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면 지지율이 확실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은 빈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거의 의석을 가지지 못할 만큼 거의 그냥 아주 이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이 수도권 지역인데, 거꾸로 우리가 좋은 인물을 등용시킬 수 있는 창구는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정당 지지율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등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름 이제 여러 분야의 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활동적인 분들에 대한 욕구, 특히 2030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의 욕구도 충족하고 우리 책임도 충족할 수 있는 좀 젊은 사람들, 그분들이 산업 분야 혹은 또 그 학계 또 혹은 노동계, 사회 각 분야, 시민사회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을 지금 골라보려고 여기저기 지금 인재풀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나름 의견이 적극적인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접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등용을 통해서 수도권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신문 이종락 편집인입니다. 저는 공천하고 대통령의 관계를 잔뜩 준비해 왔는데 이미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그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그 공천 관련 시스템 공천, 상향식 공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역대 총선을 지켜봐도 제일 문제는 사실 외풍입니다. 대표가 대통령과의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관계에서 과연 외풍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외풍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외풍을 잘 못 막을 때는 이 경선 불복이나 무소속 출마, 그 다음에 이런 탈당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잘 어떻게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할 수 있는지 그 보관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아까 지금 당이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니 존재감이 부족하다니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어제 그 대표님께서 국회 연설에서 격정적으로 하셨는데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좀 그 말씀이 좀 정치적 언어가 좀 다소 과격하지 않나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후자 답변부터 드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좀 더 점잖았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하여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풍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당은 아픈 공천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광고가 신문 광고 나가면서 선거에 우리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고요. 진박 간별사가 등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좋던 선거 환경이라고 평가받았던 선거 있기 그 전해 연말쯤에는 우리가 180석 된다는 소문이 돌 만큼 좋았던 선거 환경이 몇 달 사이에 아주 급전직하로 추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 21년째 지금 정치에 들어온 지 다 돼 가는데요. 나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어떤 때는 뭐 추락도 해서 지역 문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뭐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 속에 좀 희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울산시장 선거 저는 공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개입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그 추락, 그 지역 문 앞에까지 갔던 추락,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로 세워놓는 사명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제가 그때 각오를 다졌고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여당의 대표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와 각오는 확고하고 그렇게 실제로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뭐 오다가 내려가가지고 낙점할 것이다, 낙하산할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뭐 그냥 여기저기 마구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고 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럴 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사이에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 쇄신 이제 부분 질문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하고 이제 문호동 부임금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성 있게 이게 의지가 이제 구현되려면 민주당에 대한 조건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혼자라도 이 두 가지 쇄신안을 약속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거절하는 거와 상관없이 저희 당은 당연히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서 뭐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면 선행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인데 민주당의 동참을 제가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불체포 특권의 포기와 관련해서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말로만 자꾸 그러지 마라. 되지도 않을 짓을 이렇게 하는 분,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인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그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때로는 회기를 중간에 끊고 회기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국회법을 지금 여러 가지 국회법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본회의에 그게 뭐 부의된 다음에 표결하는 과정에서 공개 투표를 하자는 그런 안도 있고 또 본회의에 부의된 때로부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체포의 지금 이게 불체포 특권 제도가 헌법에 도입된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가 생겼느냐. 구속전 심사 제도, 영장 실질심사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피의자를 법원에서 소환해 가지고 그 직접 신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할 때 있어서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일종인 구인장을 그 사람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라 그러면 잡혀가야 되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구금 장소에 기다리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인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겠다 그러면 본인이 출석하겠다면 출석하면 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서 국회에서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받으면 된다. 그건 법적으로 헌법을 안 고쳐도 얼마인지 문제가 없습니다.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서약하는 것 말고도요, 입법을 통해서도 얼마인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뭐 별로 원하지 않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 선거 사령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 체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생각이신지, 아니면 총선 전에 선거대책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질문이세요. 민주당이 지금 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는 절차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 당은 뭐 단연코 제가 대표가 돼서 총사령탑이 돼서 선거를 지휘할 것입니다. 선대위도 당연히 구성할 것이고, 필요하면 뭐 수도권에 별도로 또 좀 더 좋은 인물, 또 우리의 취약 지역에 좋은 인물들을 사령탑, 사실상 또 현지 사령관 형태의 그 지역 그 분야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겠죠. 그래서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사령탑 역할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체제로 중심을 잡고 가되 또 별도로 수도권이라든가 여러 이 선거 전략을 위해서 선거대책위원회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실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경선 때 저하고 여러 가지 뭐 경쟁을 벌였던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국민적 지지가 꽤 괜찮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다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 외교 안보 분야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촉발돼서 대중국 외교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빠른 시간에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 오염수 방류 문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야당의 괴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이 좀 대신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이 인접국에 대한 배려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건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바탕으로 깔고 오히려 일본 정부에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했어야지만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쪽에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하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의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졌던 스탠스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국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AEA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우리도 그 검증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정부의 제공을 충분히 제공받아서 우리가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대로 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정부가 아주 잘 대응했다 그러고 지금 정부는 잘못 대응했다, 왜 잘못 대응하고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오늘도 뭐 일부 언론에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만, 한국 원자력 학회인가요?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공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하면 뭐 정략적 이유 때문에 자꾸 이런다 저런다고 할 것 같으니까 싹 빠지고 정말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시죠. 저는 뭐 적극 찬성하고, 그분들 발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누가 말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게 왜 과학적으로 그걸 접근해 드리지,
그게 국민들에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하는데 왜 위험하지 않은지를 정치권이 판단하느냐 과학이 판단해야지 라는 생각인 겁니다. 탈원전 한번 보시죠. 아니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저는 뭐 다른 의견이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건 이념 과잉의 어떤 정치 과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 자체에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맞춘 것인지 아닌지 정보의 접근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보의 접근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로서 정확한 정보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고 제가 어제 대표연설에서 그 얘기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히 그것은 첫 번째 과제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은 2011년부터죠. 2011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수입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수입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산을 포함한 수산물에 대한 정부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모든 어종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겠다. 만약 거기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각 그에 대한 폐기 조치와 시정 조치를 하겠다. 지금 92개인가 되어 있는 검사하는 것을 200개로 늘리겠다. 우리 바다에 92군데, 92군데에다가 지금 검증을 계속 그 실어 채취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20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바다 200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국내가 우리나라가 충분히 참여하고 정부의 제공을 받고 또 검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판단. 그 판단은 우리나라만 특별히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국제적인 기준인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 천만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정부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취했던 그 방침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취하고 있고 첫 번째 원칙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킨다. 두 번째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 앞으로도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철저하게 더 검증하고 국민들이 밥상에 위험한 그 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도 가서 지금 검증 결과를 가지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데이터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또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지금 그걸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비추어서 우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많이 꼬여 있는 그 대중국 외교 관련해서는 정영관 실장, 남궁욱 국장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예, 한중 관계가 아주 지금 한마디로 설명하기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싱하이밍 대사 약간은 이런 말은 빼고요. 오만한 발언이었고 이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있고 또 근데 한쪽에서는 또 너무 그 강대강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우려 또 같이 이렇게 좀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한중관계 기조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 일각에서 또 일부 시민단체들도 싱하이밍 대사 추방 이런 목소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 부분을 좀 중국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 두 팀으로 나눠서 중국을 방문한 게 논란이 됐는데 중국의 지금 발라치기 전략에 지금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 그 당정이 너무 한 목소리로 대중 강경 그 목소리를 쏟아낸 것 아닌가 하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당이 세게 나가면 정부가 뭐 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정부가 세면 당 일각에서라도 좀 뭐랄까 중국과 어떤 물밑 그 교류 채널을 연다든지, 뭐 이렇게 좀 가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중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남궁 국장님 지적에 대해서 한편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한편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들 중에 싱하이밍 대사, 뭐 그 이전 추구홍이었나요? 그 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일맥상통하게 대사로서 과연 비엔나 협약에 정해진 주재국과 본국 사이의 우호와 협력 정진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이전의 대사의 경우에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한 대사인지 아니면 주한 자기가 무슨 뭐 총감이나 되는 사람인지 하는 느낌이 제가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했었는데, 그것이 주한 중국 대사를 뺀 나머지 대사에게서 그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인식을 못했다. 저는 그 점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뼈딱하게 앉아가지고 밑에 사람 훈계하듯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되고, 뭐 선택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협박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럼 가만히 두고 당신 조심하시오라고 구두 경고만 하고 마쳐야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입니까? 생각을 바꿔놓고 보십시오. 주일대사 그랬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일본 제품 불매운동 했겠죠? 죽창 들고 나왔겠죠? 광화문에 아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주일대사 그랬는데 주일대사 그냥 구두로 경고한다 하고 끝냈겠습니까? 왜 그런데 일본 대사에 대하고 중국 대사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일본부터 우리가 침략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 과거사는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이 더 전향적 자세로 대국민, 우리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더 전향적인 자세를, 그래서 제가 일본 대사를 만났을 때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주중 대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난 바로 그날 저는 공개적으로 주일 대사의 예방을 받고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제가 명확하게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중 대사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전향적인 대사, 한한령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한한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반대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당신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사실은 당보다 훨씬 덜 강경하게 저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린지 객관적 팩트를 전체를 종합해 보시면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아니 롯데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서 중국 시장에서 결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철수했지 않습니까? 롯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드 배치한데 자기 땅 내준 것도 아니죠. 사실은 국가가 수행한 거잖아요. 그게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보복을 받아야 될 죄입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삼불 정책? 그 말 됩니까?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인데 결국 중국에 대해서 항의하기는커녕 중국에 대해서 굴복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당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위상을 회복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강대강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는 동의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우리는 원칙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분야 질의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남궁 국장께서 이어가겠습니다. 외교안보랑 경제를 섞어서 드려야겠는데요. 간단하게 어제 국회 연설에서
국내 중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은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여소야대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와, 그리고 중국인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도입 당시에 제1동포, 우리 동포들의 참여권 문제랑 연관지어서 도입됐던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요. 경제 문제를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법인세를 더 낮추지 못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수 구멍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정기국회 등등에서 법인세 인하를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같이 섞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고쳐야 될 게, 좀 전에 남궁국장님의 김광도 부사장이 질문하셨거든요. 정영학 하시네. 제가 자세히 얼굴 안 보고서 제목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영학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이었고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남궁국장님 질문 주셨는데,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도입될 때 제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안의 심리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국회의원인데요. 그 당시에 외국인 투표권 제도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은 외국에서 주지 않는데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었는데, 여야 사이의 의견도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표권을 주자고 한 것은 우리가 먼저 열면 결국 상대방도 열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해보자, 그 대신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그것을 적용해보자라고 그때 그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근데 그 1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제도를 돌아봐야 된다. 상호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는 것이 맞느냐, 이제는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우리 호혜적 태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그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그 외국인 투표권이 지금 특정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제1교포의 투표권만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 꼭 물론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1교포의 투표권만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법인세, 실제로 제가 그 표현에도 단서를 붙였습니다. 세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이대로 가면 거의 그 지금 한 70조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나름 그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재정당국이 별도로 그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세수 상황을 살피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율을 높이면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보수당은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게 하자. 세원을 넓게 하면서 세율을 낮춰서 전체 세수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많은 국내 기업,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세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결국 그게 아일랜드가 그런 형태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낮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홍콩은 지금 지방세까지 다 지방세가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홍콩은 그 법인세 지방세 합쳐 16.5%, 싱가포르는 17%, 그리고 대만은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6.5%가 됩니다. 아니 16.5하고 26.4 이래 되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17%하고 26.4%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세율을 올려놓으면 그럼 투자를 더 안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년 연말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우리가 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이 정책을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는 이제 민생과 직접 연관되는 분야에서요. 질문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 좀 많지만 딱 하나 질문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여권의 그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하나의 이유로 경기 침체 장기와 함께 경제 실적 부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경상수지 적자까지 겹쳐가지고 쌍둥이 적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그 OECD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6%에서 1.5%로 최근에 낮췄습니다. 또 5월에 취업자 수를 보면 35만 명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층이라든가 제조업 일자리 취업자 수는 좀 대래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성장률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는 이제 주가에 관심이 많은데 주가 상승 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사실 지금 제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이 국민들 민심을 얻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가 제 1번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늘 아쉽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금년도 성장률이 한국이 1.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낮췄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한 3-4%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가 절대 수치로 보면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진국 전체의 평균을 보면 1.3% 정도가 된다는 거 보면 선진국 수보다는 조금 높다. 독일은 마이너스 1%가 된다 그러고요. 일본도 1.3%, 네덜란드도 1%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나마 버텨내고 있다. 뭐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정부 자료를 보니까 IMF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기초 체력이 조금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초 체력이 단단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대외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 자본들이 국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행보하고 있는 것이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 유치에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인가요? 그분도 오셔서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약속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처럼 매우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그분들에게 어트랙티브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좀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례없이 사실은 뭐 인플레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3년 전 2000년도 5월 달에 0.1%였답니다. 0.1% 물가 상승률 인플레였는데 지금 작년 5월 달 2년 사이에 8.5% 무려 0.1%가 8.5%로 2년 사이에 그렇게 엄청나게 미국 물가가 올랐다 그럽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도 미국 기준금리가 작년 4월 달에 0.5%였던 것이 지금 금년 1월 달에는 4%, 금년 6월 달에는 5.25%, 0.5%가 그 1년 사이에 5.25%가 올랐습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그보다는 좀 낮지만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 실적, 그래서 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그래서 세수 부족 때문에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 전망에서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고 내후년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뭐 대통령의 이런 노력 같은 것도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성과를 내면 대한민국 경제를 또다시 도약시키는데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 일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는 방청석에 플로어에 또 다른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십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들 드릴 텐데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됐습니다마는 이번 질문은 김병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께서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된 내용입니다마는 중국인 선거 투표권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은 있으신지라고 질문 주셨고요. 강성웅 YTN 해설위원 실장께서는 국론 분열까지 이루고 있는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외교를 펼칠 그런 방안은 없을지 질문했습니다. 그 첫 번째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 야당 측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연설 마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야당 쪽 반응을 좀 들어보고, 이건 또 원내대표 사이에서 여러 가지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야당 쪽에 찬성한다 그러면 뭐 총선 공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것이 좀 초당적인 외교에 예. 대해서 저는 그 뭐 당연히 정당은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디죠?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죠? 저기 티벳, 티벳을 방문했던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강한 톤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 강한 톤의 비판은 중국 돈을 받고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티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의미나 인권 탄압과 관련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또 다를 수 있다고 뭐 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중국 돈을 받고 와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이렇게 이게 칭하이밍 대사가 자기 당의 대표를 저렇게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방법과 언행을 통해서 하대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 돈을 받아서 중국을 가느냐. 그 행사도 보니까 뭐 외교 행사라기보다도 그냥 관광 행사, 문화 행사더라고요. 관광 문화 행사에 왜 중국 돈을 받아서 가느냐. 그렇게 당당하면 자기 돈 내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인 겁니다. 의원 외교를 제가 비하하거나 그걸 저는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의원 외교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중국과 의원 외교도 해야 되고, 일본과도 의원 외교를 해야 되고, 미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의원 외교 해야 됩니다.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10시 반인데 지금 10시 반이 1분 지났습니다. 제가 들어온 질문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이 질문 주신 분께는 우리 대표님께 토론이 끝났더라도 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승동 한국 NGO 신문 대표께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도 중요하지만 특혜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의원 세비 감축,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원 이하로 하자, 30% 감축하자, 이런 것들도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물었고요. 김영석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께서는 비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의견은 어떤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섭 MBC 전 논설실장께서는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정치가 상대방의 실책에 기대는 천수답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정치 복원을 위해서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다 듣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따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바쁜 걸음 해주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인협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